한 남자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선물을 뜯으면서 옆에 있는 가정용 캠코더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원래라면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여야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은 바깥의 얼음보다도 차갑고 그의 얼굴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사악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총기가 장착되어 있어 이 장면 전체가 위험하고 기이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0년 12월 20일 미국 전역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날 정오 한 대의 비행기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티대 가족 5명은 기쁜 마음으로 공항을 나섰습니다. 이후 그들은 한 대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외딴 조용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51살의 남편 롤프, 49살의 아내 케이, 아내의 어머니인 70살의 베스, 그리고 두 딸인 20살의 리네이, 16살의 트리샤였습니다. 이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롤프는 텍사스에서 대규모 상업용 세탁기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텍사스는 겨울철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한 두터운 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티대 가족은 몇 년 전 유타 외곽의 한 외진 계곡에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휴가철마다 가족과 일부 친지들이 이곳에 모여 명절을 즐기곤 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차는 비버 스프링스라는 상주 인구가 29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작은 길의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별장은 이 작은 길 끝에 있었고 주요 도로에서 약 2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은 눈이 많이 쌓여 일반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미리 준비해둔 스노모빌에 나누어 타고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마침내 이번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곧 가족들의 준비와 장식으로 별장은 따뜻하고 활기찬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타오르는 벽난로 덕분에 집안은 매우 따뜻했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22일, 가족들은 다른 친지들이 도착하기 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서 미처 사지 못한 필수품들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 가족 5명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듯 보이는 이 숲속에서 이미 두 쌍의 차갑고 사악한 눈이 오랫동안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티대 가족이 별장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청년이 숲에서 나와 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각각 25살의 본 테일러와 21살의 에드워드 델리였습니다. 이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여러 건의 강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델리는 방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이가 아직 젊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99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가석방되었습니다.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는 그들을 임시 재활센터에 배치하고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매우 뒤틀린 이 두 남성은 재활센터에서 만나자마자 서로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은 충격적인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함께 재활센터를 탈출해 유타의 시골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범행 대상으로 삼을 만한 적합한 목표를 찾던 중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티대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티대 가족이 장을 보러 간 틈을 타 테일러와 델리는 별장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행동하며 옷장에서 주인의 옷을 꺼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곤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2명 중 리더 역할을 맡고 있던 연장자 테일러는 별장에서 가정용 캠코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 옆 소파에 앉아 자신을 촬영하며 바닥에 놓인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은 선물에 대해 속으로는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이를 비웃고 조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포장된 선물 중 하나에서 가족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주로 이 집 두 딸인 리네이와 트리샤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의 사진을 보며 두 범인은 더욱 사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테일러와 델리는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진행 중인 범죄와 앞으로 저지를 끔찍한 행위들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장을 마친 티대 가족이 별장으로 돌아와 눈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스노모빌 한 대가 고장나는 바람에 아버지 롤프와 막내딸 트리샤가 이를 수리하기 위해 따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큰딸 리네이는 작동 가능한 스노모빌을 몰아 어머니 케이와 외할머니 베스를 데리고 먼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로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모터를 운전하는 리네이는 손이 꽁꽁 얼었기 때문에 스노모빌을 멈추자마자 먼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주방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로 손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야에 방 한구석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다음날 도착할 예정이었던 사촌이 일찍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사촌이 아니라 머리가 지저분한 곱슬머리를 한 얼굴이 어두운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총기와 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바로 범인 중 연장자인 테일러였습니다. 리네이는 이 갑작스러운 위협에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케이가 시각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베스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문 뒤에 숨어있던 델리가 총기를 들고 나타나 문을 막아선 채 새 여성을 집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케이는 어두운 표정의 두 남성을 보자마자 딸과 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테일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돈을 모두 줄게요.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은 케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총성이 들렸고 이번에는 외할머니 베스가 붉은 피 웅덩이에 쓰러졌습니다. 리네이는 몇 분 전만 해도 자신과 이야기하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와 델리는 그녀를 해치지 않고 작은 침실에 가둔 뒤 문을 잠갔습니다. 두 명의 범인은 케이와 베스의 시신을 집의 테라스에 숨겨놓고 방을 간단히 정리한 뒤 리네이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리네이는 이미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은 상태였고 남은 가족인 아버지 롤프와 여동생 트리샤를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범인이 계속 여기 머문다면 아버지와 여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 위험에 처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리네이는 급히 테일러와 델리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설득하며 심지어 자신이 인질로 따라가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 밖에서 스노모빌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롤프와 트리샤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롤프는 딸과 함께 스노모빌을 멈춘 뒤 집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델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총기로 그들을 제압해 별장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롤프는 바닥에 남아있는 핏자국과 눈물에 젖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큰딸 리네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가 이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에 가득 찼지만 아버지로서 그는 본능적으로 두 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내 케이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두 범인에게 가족만 해치지 않는다면 어떤 경제적 요구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던 모든 현금을 꺼내 바닥에 놓았지만 테일러는 그의 말을 듣고 비웃기만 했습니다. 테일러는 총기를 들어 롤프의 머리를 겨냥하며 발사했지만 첫 번째 시도는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이 순간 롤프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겁에 질렸지만 여전히 두 범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테일러는 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를 수리한 뒤 다시 롤프를 겨냥해 발사했고 이번에는 총이 발사되면서 롤프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어 테일러는 델리에게 롤프의 머리에 또 한 번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두 범인은 방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며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른 뒤 그들은 리네이와 트리샤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자매에게 각각 스노모빌을 운전하게 하고 두 범인은 뒤에 타 총기로 그들을 통제하며 도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네 사람은 작은 길과 큰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두 자매는 멀리서 철제 울타리 근처에 서서 손을 흔드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바로 그녀들의 삼촌 랜디였습니다. 랜디는 막 길목에 도착해 별장으로 가 가족들과 합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삼촌의 등장에 두 자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들 뒤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범인이 둘이나 타고 있었고 그들이 손을 흔드는 사람이 그녀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삼촌도 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는 랜디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그대로 스노우모빌을 몰고 갔습니다. 범인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리네이는 그저 그 사람은 매번 만날 때마다 손을 흔드는 성가신 이웃이에요 라고 답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후 네 사람은 티데 가족의 승용차로 이동했습니다. 차 문을 연 뒤 테일러와 델리는 두 자매를 뒷좌석에 앉히고 자신들은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이때 테일러는 뒤에서 랜디가 큰 소리로 외치며 차를 따라오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랜디는 차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있던 두 자매가 재빨리 그냥 한 이상한 이웃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요 라고 말하자 테일러는 곧바로 속도를 높여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랜디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랜디는 티데 가족과 만나기 위해 별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철제 울타리 근처에 차를 세운 직후 그는 스노우모빌 소리를 들었고 그 두 명의 조카가 스노우모빌을 타고 별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카들 뒤에는 젊어 보이는 두 남자가 타고 있었고 처음에는 랜디도 그들이 조카들이 새로 사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노우모빌이 가까워지자 조카들이 자신의 인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차가운 표정으로 지나쳐버리더니 근처에 세워둔 자동차로 향해 남자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카들의 이러한 반응은 랜디의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로 다가갔고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조카들이 창문 너머로 초조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납치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든 랜디는 즉시 차를 따라 뛰기 시작했지만 상대 차량은 빠르게 속도를 올려 순식간에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랜디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추격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별장 방향에서 또 다른 스노우모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든 랜디는 곧 온몸이 피범벅이 된 한 남성이 스노우모빌을 타고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롤프였습니다. 방금 전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던 롤프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였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치명적인 뇌손상을 피했던 것입니다. 롤프는 쓰러진 뒤에도 의식이 남아있었고 두 범인을 속이고 자신의 딸들을 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그 후 범인들은 별장에 불을 지르고 롤프의 두 딸을 데리고 떠났고 두 범인이 떠나는 소리를 들은 롤프는 온 힘을 다해 땅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2층 화장실로 올라가 간단히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뒤 그는 2층 바닥에 있던 선명한 두 줄의 피로 된 끔찍하게 끌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 본 롤프는 테라스에서 아내와 장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비수에 찔린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딸들이 아직도 범인들의 소나귀에 있다는 생각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롤프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차고에 있던 또 다른 스노우모빌에 올라타고 주도로를 향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추격 중 롤프는 심각한 부상과 함께 젖은 옷이 영하 20도 이하의 추위 속에서 얼어붙어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상태에 계속 놓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다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을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잃기 전에 그는 주도로 근처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형제인 랜디를 만났습니다. 랜디는 지체할 겨를 없이 롤프를 부축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눕혔고 자신은 운전석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1990년이었기에 민간용 휴대전화가 막 보급되었지만 가격이 비싸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했던 랜디는 얼마 전 휴대전화를 구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신 기지국이 많지 않아 신호 범위가 지금처럼 넓지 않았기 때문에 랜디는 추격 중에도 계속 경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산골짜기를 벗어나고 나서야 그는 겨우 경찰에 신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랜디는 두 범인이 타고 있는 차량의 특징과 이동 방향을 자세히 설명한 뒤 차를 길가의 주유소에 세웠습니다. 몇 분 후 의료용 헬리콥터가 도착해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롤프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지역의 거의 모든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두 범인에 대한 추격에 나섰습니다. 한편 도주 차량에서는 테일러가 운전하며
뒷좌석의 두 자매에게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뒤쪽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점점 더 많은 경찰차가 뒤따라오면서 테일러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력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 차량을 길가의 도랑으로 전복시켰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도로 주변은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4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현장을 포위했고 테일러와 델리는 몇 발의 총격을 가하며 경찰과 잠시 대치했지만 결국 투항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뒷좌석에 있던 리네이는 계속해서 여동생 트리샤를 꼭 껴안고 보호했습니다. 경찰이 두 범인을 제압한 뒤 자매는 서로를 부축하며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아버지 롤프가 기적적으로 생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두 자매는 그제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테일러와 델리는 체포 후 각각 2건의 1급 살인죄, 1건의 살인미수죄, 2건의 중대한 납치죄, 그리고 중대한 상해, 방화, 경찰 공격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테일러는 자신의 죄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판을 생략하고 바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선고 과정에서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그의 공범 델리는 법정에서 검찰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기적적으로 생존한 롤프와 두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두 범인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델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델리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롤프와 두 딸뿐만 아니라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테일러조차도 불공평하다고 느낄 정도로 의아한 결과였습니다. 테일러는 교도소에 수감된 뒤 줄곧 항소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그의 사형 집행은 30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2020년 테나 캠벨이라는 판사가 그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형 판결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당시 테일러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이 그의 변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며 사형 판결이 그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고 테일러를 사형수 감방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테일러는 2023년에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케이와 베스를 사망에 이르게 한 2차례의 총격이 그의 공범 델리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항소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범인의 냉혹함과 잔혹함뿐만 아니라 티대 가족의 강력한 가족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정신이었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롤프는 사건 이후 곧바로 불에 타버린 별장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두 딸과 함께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는 데 바쳤습니다. 롤프는 결국 2008년 가족들의 품에 둘러싸여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한인 이민 가정의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실화를 소개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에 정착한 이 가족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미국에서 방영되었고 2023년 개봉한 한국 영화 오픈 더 도어의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모와 아들, 딸로 이루어진 네 식구입니다. 원래 이 가정은 한국에서 유력한 엘리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고위 군인이었다가 약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약학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비극은 이들의 첫째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은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이 사건은 가족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당시 어린 딸, 사진 속의 소녀만 남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아선호 사상, 특히 군인 출신으로 매우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는 이 상황이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아내에게 다시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고 아내는 이를 거부할 경우 이혼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어머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영양제와 약물을 섭취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마침내 이들 가족에게 아들, 즉 사진 속의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과 완전히 같은 위치에 몽고반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막내 아들이 죽은 첫째 아들의 환생이라고 믿게 되었고 막내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이후 이 가족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가득한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7살 딸 캐서린 수와 2살 아들 앤드류 수를 데리고 시카고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들은 원래 체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어머니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특히 앤드류는 어린 나이임에도 영어를 금방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통역을 자주 도왔습니다. 어린 앤드류는 매일 새벽에 부모님과 함께 도매시장에 가서 통역을 도운 뒤 학교에 갔습니다. 방과 후에는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부모님 가게로 가서 가게를 지키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오면 그제서야 학교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매우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딸 캐서린은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캐서린은 자주 충돌했고 앤드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누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얼마나 나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아들인 앤드류를 더 명백히 편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앤드류는 어릴 때부터 매우 착실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달랐죠. 아버지가 무언가를 시킬 때마다 왜 제가 이걸 해야 하죠? 라며 대들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아버지를 화나게 했고 그는 늘 넌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자주 캐서린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극도로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여긴 내 집이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캐서린은 부모님의 엄격한 통제에 불만을 품었고 왜 자신의 부모님은 다른 미국 부모님들과 다르게 항상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캐서린이 중학생일 때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는 대뜸 따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캐서린의 남자친구로 스페인계 동급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자마자 크게 화를 내며 캐서린이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예의 없는 녀석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불러 크게 꾸짖으며 내가 힘들게 널 미국까지 데리고 왔는데 네가 여기서 창녀짓을 하다니 라고 욕하고 그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캐서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아버지의 티셔츠를 확 잡아 찢었고 아버지의 가슴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캐서린은 아버지의 모욕을 참을 수 없었고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흥분해 캐서린을 기름통 앞으로 끌고 가 그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며 협박했습니다.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는다. 다행히도 라이터가 점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 손에 기름이 묻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싸움 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와 이 비극을 겨우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캐서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며 달랬습니다. 이제 됐어요. 캐서린은 포기해요. 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어차피 18살이 되면 결혼해서 집을 떠날 거고 더는 우리 가족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캐서린과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앤드류가 15살, 캐서린이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말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앤드류는 방과 후 거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아무도 곁에 없을까 걱정되어 그는 자신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자신도 바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앤드류의 효심은 지역 한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심지어 뉴스에도 보고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아버지, 제가 의대에 합격하는 날을 꼭 보셔야 해요 였습니다. 이에 반해 캐서린은 병에 걸린 아버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다가 그래요, 알았어요 라고 말하고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앤드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에게 맡기마. 이제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야. 앤드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잘 보살필게요. 이 말에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과 이민 생활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약사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관련 일을 시도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어가 서툴러 미국 약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대학 근처의 작은 세탁소를 열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매일 밤 집에 돌아와 4시간 동안 남편의 장례식 영상을 틀어놓으며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앤드류는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우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점점 앤드류에게 크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누나 캐서린은 아버지가 없는 자유를 만끽하며 완전히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고 밤 늦게까지 외출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드물게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캐서린은 헬스장에서 자신보다 7살 많은 백인 남성 로버트 오두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헬스장의 매니저로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이며 폭넓은 사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13살의 앤드류는 평소처럼 학교가 끝난 후 세탁소에 들러 어머니를 도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탁소 밖에 경찰차가 가득하고 경고 테이프가 가게 주변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멀리서 캐서린이 로버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앤드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실 거야. 앤드류의 어머니는 세탁소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옷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온몸에 37곳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특히 얼굴과 목 부위의 상처가 심각해 거의 참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추측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위에 올라타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옷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한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흔히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으며 심지어 캐서린도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갑은 비어 있었고 세탁소의 계산대도 열려 있었으며 안에는 약 100달러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강도 사건으로 보고 범인이 강도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고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단돈 13만 원을 위해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경찰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겨우 13살이었던 앤드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감당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세탁소에 남겨진 빨간 흔적들을 스스로 치워야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왜 범인을 잡지 못하는지 분노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앤드류는 캐서린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를 위해 정의를 세우고 싶다고 했지만 로버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절대 잡지 못할 거야. 캐서린도 이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앤드류. 범인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경찰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제 모든 걸 잊고 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캐서린은 곧바로 로버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은 갑자기 세 사람이 집이 되었고 캐서린과 로버트는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사진과 유품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이 일은 앤드류를 크게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겨우 13살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앤드류는 남은 가족이라고는 캐서린 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혈육을 잃고 싶지 않아 누나와 로버트의 모든 선택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점점 가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앤드류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함께 식사와 여행을 하며 점차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앤드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 재산에는 그녀의 보험금과 아버지가 모아둔 저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총 약 80만 달러,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1988년 기준으로도 엄청난 액수였으며 2023년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9억 원에 해당합니다. 앤드류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 후견인인 캐서린이 이 돈의 실제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이 돈을 상속받은 후 부모님의 옛 집을 빠르게 매각하고 그 돈으로 당시 유행하던 시카고 교외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옛 집에 있던 모든 물건을 처분하고 새로운 가구와 장식품으로 집을 채웠습니다. 유럽에서 수입한 식탁과 장식장 같은 고급 가구들로 꾸미고 BMW와 제규어 같은 고급 차량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 로버트의 삶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로버트는 대학 학위도 없었고 헬스장 매니저 자리마저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돈으로 로버트를 위해
나이트클럽을 구입했고 그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수백만 원짜리 고급 양복과 벤츠 차량까지 선물하며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캐서린은 앤드류에게도 명확한 기대를 제시했습니다. 난 널 이 지역 최고의 사립 고등학교에 보낼 거야. 학교에 들어가면 꼭 미식 축구팀에 들어가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해.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앤드류는 누나의 말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는 미식 축구팀에 가입해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학업 성적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시아 학생이 거의 없던 학교에서 그는 학교의 사회적 무리에 완벽히 어울리며 3년 연속으로 반장을 맡아 학교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한 한국계 학생은 앤드류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앤드류는 마치 스타 같아요. 그의 배경은 우리와 같았죠. 우리도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미국 아이들의 세계에 완전히 녹아들어 그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반면 우리는 수학 동아리에나 머물며 주류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주변인들이었죠. 앤드류는 외적으로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가족에게 닥친 비극에 대해 상처를 결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앤드류가 학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캐서린과 로버트가 약혼하면서 이 가족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버트의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와 캐서린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앤드류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로버트가 차고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앤드류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로버트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앤드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앤드류가 자리에 앉자 로버트는 캐서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캐서린 때문이야. 난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했어. 그런데 너 그녀가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어. 로버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같이 있는지 알아? 네 누나는 내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나도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로버트의 이 말은 앤드류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앤드류는 로버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형도 우리 가족이 일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로버트는 앤드류의 말을 반박하며 소리쳤습니다. 가족? 넌 가족이 뭔지도 몰라. 너나 나나 캐서린에게 이용당하는 것뿐이야. 그녀는 오직 돈밖에 몰라. 로버트가 누나를 이렇게 평가하는 말을 들은 앤드류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끝없는 다툼에 지치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간의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앤드류의 학업 성적은 날로 우수해졌습니다. 그는 뛰어난 성적 덕분에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전교를 대표하여 연설까지 했습니다. 마치 앤드류가 드디어 행복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캐서린은 끊임없이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어 로버트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로버트의 바람, 어머니의 유산을 낭비하는 문제, 그리고 도박 중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앤드류는 이런 불만들에 점점 지쳐갔지만 여전히 누나에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학 중 시카고에 돌아왔을 때 캐서린이 앤드류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며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대해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캐서린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로버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버트는 실직 상태였고 빚에 시달리며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자주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캐서린은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보험금과 유산을 상속받을 텐데 그 돈이 몇억 원은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편해질 거야. 캐서린은 자신이 그저 무심코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 말을 듣고 살인을 계획했고 결국 엄마를 직접 해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앤드류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듣고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로버트와 캐서린은 결혼하지도 않았고 로버트는 보험금의 수혜자도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이 수혜자라 하더라도 그 돈은 로버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앤드류가 캐서린의 고백에 의문을 갖게 했고 가족의 비극에 대해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캐서린의 고백을 들은 앤드류는 분노하며 누나를 추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려둘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로버트를 법의 심판에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안 돼. 로버트가 체포되면 경찰은 내가 공범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도 그때 겁이 나서 그의 알리바이를 조작해줬어. 결국 나도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네 누나가 평생 감옥에 갇히는 거야? 캐서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앤드류, 이건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남자야. 엄마를 위해 복수해야 돼. 로버트를 제거해야 돼. 앤드류는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세탁소에서 어머니의 붉은 흔적을 지우던 장면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로버트가 냉정하게 말했던 붉은 흔적은 이렇게 닦는 거야 라는 말을 떠올리며 분노와 무력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는 캐서린의 요구를 거절하고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앤드류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로버트가 어떻게 여전히 어머니의 유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자신을 위협하며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캐서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엄마의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총 같은 걸 들고 날 위협해. 나 정말 무서워. 언젠가 그는 날 해칠 거야. 이런 말을 듣는 동안 앤드류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누나마저 잃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1993년 앤드류는 학교의 가족 문제를 이유로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시카고행 비행기표를 구입하며 캐서린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하자 캐서린은 차를 몰고 그를 마중 나왔고 총을 건네주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캐서린은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차가 고장났다며 차고로 와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앤드류는 어두운 차고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날이었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혼자 어두운 차고에서 서 있었는데 머릿속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서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검은 옷을 입고 총을 들고 서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네 모습이 아니잖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로버트가 차고로 들어오자 19살의 앤드류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발은 31살의 로버트의 얼굴에 맞았고 두 번째 발은 그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총소리는 이웃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로버트는 이미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캐서린을 첫 번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로버트를 차고로 불러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곧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캐서린은 경찰 조사에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버트가 도박을 좋아했으며 빚 문제로 인해 누군가에게 보복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로버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바로 캐서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당일 캐서린이 현금을 사용해 앤드류가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카고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구매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캐서린과 앤드류 둘 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은 캐서린을 먼저 체포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앤드류는 댈러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공항 마약 단속반은 앤드류가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앤드류는 자신이 시카고에서 누나의 보석금을 내기 위해 가는 중이며 이미 경찰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직원은 즉시 시카고 경찰에 연락했으며 시카고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앤드류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앤드류는 경찰에게 제지당했고 경찰은 로버트 살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앤드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경찰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캐서린의 계획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자세히 자백했습니다. 결국 앤드류는 10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가석방 가능성이 허용되었습니다. 한편 캐서린은 앤드류와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 이틀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녀가 하와이로 도주했으며 티파니 에스카다라는 가명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외모를 완전히 바꾸어 머리를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했으며 새로운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캐서린은 선글라스를 끼고 밝은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유창한 영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을 마이애미 출신의 부유한 가문의 상속녀라고 소개하며 가족 사업과 각 지역의 호화 저택들을 자랑했습니다. 더욱 섬뜩한 점은 그녀가 지어낸 이야기에서 로버트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그가 자신을 열렬히 추구했지만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라는 이름은 그녀가 동생을 선동해 살해하게 만든 로버트와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캐서린은 하와이에서 6개월간 숨어 지내다가 FBI가 그녀를 지명수배하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자 결국 자수를 선택했습니다. 캐서린은 자수 당시에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찰서에 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캐서린은 재판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러한 변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캐서린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상속받기 위해 어머니의 살해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로버트의 보험금을 노리고 그를 해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캐서린이 어머니 살해 사건뿐만 아니라 로버트 사망 사건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캐서린의 어머니가 살해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캐서린의 주장대로 로버트 혼자 저지른 일일까요? 아니면 캐서린이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주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캐서린이 이 두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버트가 캐서린의 어머니를 37번이나 잔인하게 공격할 동기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들어 캐서린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인을 고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앤드류는 복역 중 캐서린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녀를 용서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내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차갑게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난 동생 같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 나를 찾지 마세요. 나 혼자 살게 두세요. 이후로 캐서린은 모든 방문객과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앤드류는 현재까지 30년 이상 복역 중입니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검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교도소 내 호스피스 부서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평가받으며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가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일부 사람들이 앤드류를 양자로 입양하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지사에게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의 조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형량은 항소를 통해 80년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긴 형기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는 2035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 커뮤니티는 앤드류의 조기 석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새로 취임한 주지사에게 새로운 탄원서를 제출하며 앤드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앤드류는 석방된다면 대학 학업을 이어가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앤드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일부는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성장 과정에서 겪은 조종과 가정 환경을 고려하면 동정할 만한 여지가 있으며 그가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그가 의도적인 범죄에 가담했으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끝까지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앤드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가족, 책임, 그리고 선택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더 알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